2020년 기출 해설해 보겠습니다. 1번 성격 및 지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외재론자는 내재론자에 비해 자기 자신을 자율적인 인간으로 보고 자기 운명과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상황을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건 이제 외재론자하고 내재론자하고 반대로 연결돼서 틀린 거죠. 정답은 1번이고, 프리드만과 로즈만에 의하면 A형 성격의 사람은 B형 성격의 사람에 비해 참을성이 없고 과업 성취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지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이거는 사실 뭐 약간 심리학적인 건데, 지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각 대상이 막 굉장히 막 현저한 자극, 막 노란색, 경찰이 노란색 뭐 옷을 입고 있다든가 이런 거 눈에 잘 띄잖아요. 그러니까 지각 대상, 그 다음에 지각자의 뭐 예를 들면 좋아하는 기호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이 일어나는 상황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물이 혹은 사람이 지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죠?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은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보다 말이 많고 활동적인 경향이 있다. 그렇죠? 많은 자극 가운데 자신에게 필요한 자극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현상을 선택적 지각이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가 인간은 이제 뭐 주변의 사물 이런 걸 전부 다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자기의 기호라든가 이렇게 맞는 뭐 입맛에 맞는 이런 것들만 이제 골라서 지각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죠. 2번 보겠습니다. 권력과 리더십에 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번트 리더십은 이거 섬기는 리더십 맞죠? 리더가 섬김을 통해 부하들에게 주인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그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를 제고하는 리더십을 말한다. 그렇죠? 리더십 특성 이론은 사회나 조직체에서 인정되고 있는 성공적인 리더들은 어떤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들 특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개념한 이론이다. 그렇죠? 특성, 그 다음에 행동 상황 이론인데, 특성 이론은 그렇죠.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이건 이제 리더가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이제 리더십 효과가 좋아지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리더가 영적 혹은 심적 초자연적 특질을 가질 때 뭐 이런 특질들이 이제 부하들에게 뭔가 멋있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카리스마적 리더가 갖는 권력은 중거적 권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중거적 권력이 이제 사람들한테 먹히는 거죠. 이를 신봉하러 생기는 리더십을 말한다. 그렇죠. 다양한 권력의 원천 가운데 준거적 권력은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 또는 독점적 정보에 바탕을 둔다. 여기 틀렸네요. 이건 이제 전문적 권력이죠. 임파워먼트는, 여기는 제가 해설을 안 달았는데 이게 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파워먼트는 부하 직원들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주어진 공식적 권력, 즉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하며 조직 내 책임 경영의 실천을 위해 중요하다. 이거 뭐 맞죠. 어쨌든 임파워먼트라는 게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권한을 넘겨주는 건데, 그 임파워먼트는 뭐 정도의 차이예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완전 위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일부만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걸 어쨌든 상사가 갖고 있는 권한 이런 걸 이제 부하들한테 넘겨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임파워먼트라고 합니다. 3번 볼까요? 동기부여 및 학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름의 기대 이론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조직 간의 교환관계에 초점을 둔다. 이 교환관계에 초점을 두는 건 공정성 이론이죠. 부름의 기대 이론은 뭐 개인이 어떤 1차적 결과, 2차적 결과가 주어지면 스스로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 값을 계산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된다고 본 게 기대 이론이죠. 1번 틀린 거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에 의하면 학습은 단순한 자극에 대한 조건적 반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응 행동으로부터 바람직한 결과를 작동시킴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게 2번 정답이죠. 우리가 이제 뭐 학습은 단순히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고전적 조건화죠. 그러니까 그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는 고전적 조건화하고는 달리 어떤 반응 행동 뒤에 오는 바람직한 결과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작동적 조건화하고는 뭐 조작적 조건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의 핵심은 뭐 어떤 사람이 혹은 뭐 어떤 뭐 유기체가 한 행동 뒤에 오는 결과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그 행동을 이제 계속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덜하게 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근절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죠.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에서 성장 욕구는 가장 상위 위치를 점하는 욕구로서, 여기 틀렸네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건 자아 실현 욕구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적 상태다.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건 존경 욕구죠.
맥그리거의 XY론에 의하면 Y형 인간관을 가진 관리자는 부하를 신뢰하지 않고 철저히 관리한다. Y형이 아니라 X형이죠. 네. 형식지는 개인이 체화하여 가지고 있는 말 있으며 말로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비밀스러운 지식을 의미하고 암묵지는 전달과 설명이 가능하며 적절히 표현되고 정리된 지식을 의미한다. 이것도 반대로 연결됐죠. 형식지하고 암묵지하고 반대로 연결됐죠. 4번 보겠습니다. 이게 조직 문화, 이건 시험에 잘 안 나는데 났어요. 조직 문화 및 조직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직 문화란 일정한 패턴을 갖는 조직 활동의 기본 가정이며,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조직에 있는 사람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이죠. shared value. 특정 집단이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또 내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안 발견 또는 개발된 것이다. 그렇죠?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에게 조직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들이 취해야 할 태도와 행동 기준을 제시하여 조직 체계 안정성과 조직 몰입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그렇죠. 이건 뭐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조직에서 변화에 대한 구성원의 저항 행동에 작용하는 요인에는 항상 이제 조직에 어떤 뭐 새로운 거를 시도하려고 하면 이제 저항이 따르죠. 왜 하느냐? 고용 안정에 대한 자기 잘릴까봐 고용 안정에 대한 위협감, 지위 손실에 대한 위협감, 뭐 성격의 차이. 보통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이는 거를 우리가 빅5 성격에서 개방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방성의 차이에 따라서도 뭐 받아들이고 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적응적 조직 문화란 조직에서 구성원들은 고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적, 물적 또는 제도나 과정 등의 내적 요소들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적응적 조직 문화라는 것은 어떤 뭐 환경에 이렇게 좀 적응을 잘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외부에 고객은 외부에 있는 환경이니까 그런 거에 적응 잘하는 걸 이제 어댑티브 컬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윈 혹은 르윈의 조직 변화 3단계 모형은 우리가 이제 해빙 변화 제동결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변화 단계에서 구성원의 변화 필요성 인식, 주도 세력 결집, 비전과 변화 전략 개발 이런 거는 사실 해빙 단계에서 해야 됩니다. 해빙 단계에서. 변화 단계에서는 뭐 밑에 해설에도 있지만 인파워먼트 또 단기 성과 축적, 변화 확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제동결은 굳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변화된 거를 이제 고착시키는 거죠. 고착. 어쨌든 여기서 사람들한테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시켜주고 주도 세력을 결집을 하고 비전과 변화 전략 개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해빙 단계에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보상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공급은 기업에서 종업원들의 근속연수나 경력 등의 연공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숙련도나 직무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는 논리에 근거를 둔다. 그렇죠. 근속연수가 증가하면서 돈을 더 주기 때문에 더 주는 이유는 이게 근속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일도 더 잘하고 스킬도 올라가고 뭐 직무 수행 능력도 향상된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는 거죠.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직접적 보상에는 기본급, 변동급, 복리후생이 있다. 복리후생은 빼야죠. 직접 보상은 이제 현금으로 주는 거고 간접 보상은 이제 혜택으로 주는 건데 복리후생은 간접 보상이고 기본급하고 변동급이 직접 보상이죠. 2번 틀렸습니다. 임금 피크제란 일정의 연령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소정의 기간 동안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제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임금 피크제가 일본에서 처음 나왔는데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하고 유사하게 이제 연공형 임금제이기 때문에 연공형 임금제에서는 이제 매년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굉장히 인건비 부담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크로스가 일어나죠. 사람들 스킬하고 이제 연봉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연봉이 더 적다가 나중에는 이제 능력은 좀 줄어들면서 연봉이 더 많아지는데 이제 그게 정년으로 어느 정도 잘라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연장을 하면 그 연장한 만큼 기업이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손해를 없애려고 이제 피크를 찍고 매년 임금을 이제 좀 정년을 보장하는 대가로 임금을 좀 내려가는 뭐 그런 거죠. 정년을 연장하는 대가로. 네. 3번 맞고요. 이윤 분배제도 프로핏 쉐어링은 기업의 일정 수준의 이윤이 발생했을 경우 그중 일정 부분을 사전에 노사의 교섭에 의해 정해진 배분 방식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제도. 그렇죠. 프로핏이 생겨주는 거죠. 그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봉제는 종업원 개인 간의 지나친 경쟁 의식을 유발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조직 내 팀워크를 약화시키며 단기 업적주의 풍토를 조장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성과 위주 임금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연봉제는 이제 그 좀 성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성과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서로 성과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개인 간 경쟁을 좀 부추기고 그런 측면이 있죠. 6번 직무 분석 및 인사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무 분석은 인적 자원의 선발, 교육, 훈련, 개발, 평가, 직무 평가, 보상 대부분의 인적 자원 관리 업무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그 정보가 뭐냐면 이제 직무 기술서하고 명세서인 거죠. 다면 평가란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는 하향식 평가의 단점을 보완하여 상급자에 의한 평가 이외에도 평가자 자신, 부하 직원, 동료, 고객,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평가자들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설문지법, 직무 분석의 설문지법은 조직이 비교적 단시일 내에 많은 한꺼번에 설문지만 쫙 뿌리면 되니까 많은 구성원으로부터 직무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설문지를 또 굉장히 좀 직무를 정확하게 찝어내려고 설문지를 정교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제 설문지 개발에 돈이 전문가를 많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단점이고 장점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과업은 종업원들 할당된 일의 단위를 말하며 독립된 목적으로 수행된 하나의 명확한 작업 활동으로 조직 활동에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가진 일을 뜻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태스크가 모이면 잡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해크만고 올드엠의 직무 특성 1호에도 보면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이렇게 나오는데, 그 태스크, 시그니피컨스, 태스크,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제 작은 여러 가지 과업들이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죠. 대조 오류, 컨트래스트 에러란 비평가자가 속한 집단에 대한 지각의 기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자가 생각하고 있는 특정 집단 구성원의 자질이나 행동을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일반화시키는 경향을 말한다. 이건 이제 스테레오타입이죠. 어떤 사람이 속한 집단의 속성으로 우선 평가해보면 부산에서 오셨어요? 하면서 뭐 회 좋아하시겠네 이렇게 하는 게 스테레오타이핑이죠. 대조 오류는 뭡니까? 그 뭐 면접에서는 이제 뭐 앞 사람 대비 뒷 사람은 몇 점 뭐 점수 주고 이런 걸로 이제 면접에서는 그렇게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평가에서는 나에 비해서 김 과장은 몇 점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대조 오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번 인적자원 계획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실적 직무 속의 RJP란 기업이 모집 단계에서 직무 지원자에게 해당 직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렇죠. 네. 뭐 장단점 이런 걸 다 알려주는 걸 이제 RJP라고 하고, 선발 시험에는 능력 검사, 뭐 대표적인 게 이제 GSAT 같은 게 있죠. 삼성에서 성격 검사에는 뭐 MBTI 같은 게 있고 성취도 검사도 있겠죠. 뭐 그 직무마다 하는. 네. 비구조적 면접은 직무 기술서를 기초로 질문 항목을 미리 준비하여 면접자가 면접자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이러한 면접은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경험이 없는 면접자도 어려움 없이 면접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런 것은 이제 구조적 면접이고요. 비구조적 면접은 이제 전문가가 어떤 뭐 대본 없이 장시간에 걸쳐서 한 2-3시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얘기하고 뭐 이런 거를 얕은 데서부터 막 깊은 데까지 얘기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비구조적 면접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기에 있는 것은 이제 구조적 면접에 대한 설명이죠. 3번이 정답이고, 기업의 인력 부족 대처방. 인력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부족하면 뭐 초과 근무하든가 오버타임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파견 근로자를 받아 쓰든가 아니면 이제 아웃소싱, 해당 업무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하든가 해야 되겠죠. 4번도 정답이고. 외부 노동시장에서 지원자를 모집. 외부 노동시장에서 지원자 모집하는 거를 외부 모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모집 원천에는 외부에다 광고 내고 교육기관 혹은 뭐 기존 종업원의 추천, 인플로이 레퍼럴이라고 하는 거죠. 기존 종업원 추천,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맞죠? 8번 보겠습니다.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러닝은 인터넷이나 사내 인트라넷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을 의미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많은 종업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이러닝 뭐 온라인으로 강의 들으시는 거죠. 기업은 직무순환을 통해 종업원들로 하여금 기업의 목표와 다양한 기능을 이해하게 하며 그들의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렇죠? 이게 직무순환이 이제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도 익힐 수 있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이제 회사의 뭐 목표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이해하기가 좋아지고 하는 거죠. 교차 훈련, 크로스 트레이닝이란 팀 구성원이 다른 팀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건 이제 팀 내에서 일을 이제 서로 바꿔서 하는 걸 이제 크로스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5명이 일하다가 한 명이 휴가를 가면 이제 4명이 5명 몫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머지 사람들도 다들 이제 그 휴가 간 사람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걸 이제 교차 훈련이라고 하죠. 승계 계획이란 조직이 조직체 인적 자원 수요와 구성원이 희망하는 경영 목표를 통합하여 구성원의 경력 진로를 체계적으로 계획 조정하는 인적 자원 관리 과정을 말한다. 아니죠. 승계 계획은 그냥 이제 후계자 육성 계획이에요. 승계 계획은 이제 중요한 자리에 공석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후계자 육성 계획을 승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계 계획할 때 세우는 거를 우리가 리플레이스먼트 차트라고 이제 대체도라는 그림 그거 기억나시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일반적인 어떤 회사에서 경력 관리 혹은 뭐 경력 개발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교육훈련 설계는 교육훈련 필요성 평가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러한 평가는 조직 차원의 분석, 과업 분석, 그 다음에 개인 차원의 분석이 있다. 이건 이제 시험에 2번 난 거죠. 어쨌든 교육훈련은 이제 필요성 분석하고 필요하면 이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시하고 나중에 평가하는 건데 평가는 여러분 커크패트릭의 그 반학 행결, 반응 학습 행동 결과 그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설계도 아니 필요성 분석도 개인 차원, 과업 차원, 조직 차원 이렇게 세 가지로 되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9번 보겠습니다. 구매 행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정성 이론에 의하면 소비자의 만족도는 불만족은 구매 전 기대에 비해 성과를 얼마나 공정하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구매 전 기대하고 성과하고 비교하는 건 이제 기대 불일치 모형이고요. 올리버의 공정성 이론은 이제 자기가 투입한 거하고 받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투입하고 그 사람이 이제 받은 거 비율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다양성 추구는 소비자가 이전에 선택한 브랜드의 실증을 느끼거나 단지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의도에서 다른 브랜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저관여일 때 다양성 추구는 이게 뭐 최초 구매고 어쨌든 이제 좀 실증을 느끼거나 뭐 다른 걸 써보려고 하는 거를 이제 다양성 추구, variety seeking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동화 효과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성과가 기대와 다를 경우에 기대를 성과에 동화시켜 지각하는 것이다. 이건 좀 어려운 건데요. 이게 이제 이 기대 불일치 모형에 관한 후속 연구에 관한 건데 이제 제가 밑에다가 해서에도 써놨지만 어쨌든 이 동화 효과는 이 기대하고 성과하고 다를 때 약간 이제 기대 쪽으로 성과를 이제 기대 쪽으로 동화시켜 지각하는 걸 동화 효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관점에서 대조 효과는 뭐냐면 이제 기대하고 성과가 다를 경우에 이제 성과 쪽으로 예를 들면 이제 동화 효과는 성과가 기대보다 좋다고 해도 그냥 그 기대 쪽으로 그러니까 뭐 성과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기대만큼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동화 효과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대조 효과는 뭐냐면 성과가 기대보다 좋으면 그럼 이제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하는 거고 성과가 기대 못 미치면 그럼 이제 좀 그 성과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못 미치게 나왔다 이렇게 지각하는 거를 그걸 이제 대조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그 동화 효과는 맞게 고치면 성과가 기대와 다를 경우에 성과를 기대에 동화시켜 지각하는 것을 이제 동화 효과라고 합니다. 크루그만의 저관여 위계는 소비자가 제품을 인지한 후에 이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이후 구매까지 이르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고관여 소비자들은 이제 인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태도, 그러니까 감정을 갖고 인지, 감정, 행동 이런 순서. 여기서 이제 마케팅에서는 감정을 태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지, 감정, 행동, 인지, 태도, 행동 이런 순으로 가면 이건 이제 저관여가 아니라 이제 고관여인 거죠. 저관여 위계는 인지,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먼저고 태도가 나중에 오는 그게 이제 저관여 위계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틀려서 4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세요. 5번은 제 기출문제 집에는 이게 문제 자체를 제가 좀 오타를 냈어요. 그래서 관성은 제품 사용 경험이 없는 저관여 소비자가 의사결정의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동일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구매한 행동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제 시험에는 없는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거기다 있는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관성은 제품 사용 경험이 없는 저관여 소비자가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동일한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5번은 틀린 보기가 되고 맞게 고치려면 그거를 이제 관성은
제품 사용 경험이 있는 저관여 소비자가 의사결정의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동일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 보겠어요. 구매 후 부조화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상황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마음에 드는 선택 대안이 다수 있을 때. 그럼 이제 한 개를 사면 또 다른 것들이 눈에 밟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구매 후에 부조화가 구매 후 부조화라는 것은 구매 후에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불편함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마음에 드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개를 고르게 되면 뭐 다른 것들이 또 눈에 밟혀서 구매 후 부조화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구매 이후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하면 그럼 이제 부조화가 생기면 바로 환불하면 되니까 이제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B는 낮은 거고, 그 다음에 구매 결정 주체가 소비자 자신. 이때는 이제 구매 후 부조화가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 샀으면 다른 사람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이게 자기가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뭐 구매를 어리석게 했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구매 후 부조화가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D, 구매 결정의 중요성이 낮을 때. 중요성이 낮으면 뭐 저관여면 그러면 이제 발생 가능성이 낮은 거죠. 선택 대안이 갖지 못한 장점을 선택하지 않은 대안이 갖고 있을 때 이때는 이제 구매 후 부조화가 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정답은 B와 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겠어요. 다음 표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속성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세 가지 브랜드 중 B 브랜드만을 선택하는 대안평가 방식을 모두 선택한 것은 비보완적 방식의 경우 모든 속성에 대한 최소한의 수용기 컷오프는 3점이고요. 분리식의 경우 중요도가 높은 두 개의 속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럼 보시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B 브랜드가 선택이 됐대요. 그러면 뭐 하나씩 해봐야 되는데 보완적 방식으로 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총점 내보면 50 곱하기 4, 30, 4, 2, 4, 5, 4, 2, 3, 3, 3, 2 실제 속성 점수에다가 이제 가중치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0, 30, 20 곱해주면 어쨌든 총점이 410점으로 B 브랜드가 선택이 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완적 방식 하나는 맞고, 그러니까 정답은 1번과 2번 중에 하나가 되겠죠. 보완적 방식이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사전 편집식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기능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 B 브랜드가 5점이니까 그럼 뭐 바로 사전 편집식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순차적 제거식으로 하면 컷오프를 이제 순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 첫 번째 자외선 차단 기능에다 하면 다 넘어가니까 되고, 그다음에 지속성이 하니까 이제 A가 벌써 떨어져요. B, C만 남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갖다 대니까 가격 대비 용량에서 C가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순차적 제거식은 브랜드 C가 선택이 되는 거죠. C. 거기 제 기출문제집에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B가 선택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오타죠. C가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결합식으로 하면 이제 이건 한꺼번에 3점을 옆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A 제품의 424 여기 떨어지죠. B 제품의 542 하니까 2점 있으니까 떨어지죠. C는 이제 다 333이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결합식은 또 C 브랜드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리식으로 하면 한 개라도 3점이 넘어가면 합격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전부 다 선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는 이제 선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의사결정 이후 성과가 기대에 부정적으로 불일치하다고 느낄 때 이 불일치를 외적 귀인하도록 하는 상황을 모두 선택한 것은, 어제는 우리가 이제 구매 후 행동에 뭐 만족 불만족도 있고 뭐 구매 후 부조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습니까? 뭐 불평 행동도 있고 뭐 제품 처분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여기 이거 보면 이제 소비자들이 만족 불만족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이제 귀인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시면 외적 귀인한다는 것은 기업 탓을 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귀인하는 건 이제 소비자 자신 탓을 하는 건데 외적 귀인하는 건 기업 탓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보세요. 결과의 원인이 지속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소비자의 자신에서 유발된 게 기업이 유발했고 그 다음에 기업 통제 가능하다. 이러면 이제 외부에다 기업 탓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이 좀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이고 자기 때문에 생긴 거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그건 내부에다 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다 귀인하는 상황은 A와 C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뭐 전에도 시험에 났던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13번 보겠어요. 소비자가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자신이 기억 속에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기반으로 자극을 이해하는 현상을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키마라는 게 뭐냐면 인지적 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도 예를 들면 회계 과목 이런 거에 이제 스키마가 없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회계 원리 듣고 나면 회계라는 게 이제 뭐 대차 평균의 원리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거래 판료소 뭐 이런 것들 좀 머릿속에 좀 들어오게 되면, 그럼 이제 내용을 들으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되고 막 그런 거죠. 그때 쓰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스키마입니다. 그래서 스키마가 어떤 우리가 사물을 지각했을 때 그걸 이제 나중에 머릿속에 정리해뒀다가 꺼내서 써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정리할 때 쓰는 게 스키마입니다. 스키마. 그래서 스키마가 있으면 머릿속에 이제 좀 정리도 되고 이해도 되고 하는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스키마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도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이해도 잘 안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스키마를 사용하는 건 지각적 범주화입니다. 지각적 범주화. Perceptual Categorization. 소비자가 자극에 노출되면 그 자극을 기억 속에 가지고 있던 스키마와 관련 지음으로써 자신의 방식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어쨌든 스키마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그 외부 세계를 인지하는 틀 뭐 이런 거를 이제 스키마라고 합니다. 스키마. 그래서 지각적 범주화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는 건 4번과 5번이죠. 뭐 지각적 방어, 지각적 경계 이런 건 이제 지난해에도 시험에 났었죠. 지난번에. 지각적 방어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어떤 뭐 신념과 태도 이런 걸 이제 유지하려는 경향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기존 신념과 태도에 크게 불일치하는 정보에 노출이 되면 그 정보 자체를 이제 왜곡시킴으로써 기존의 신념과 태도를 보호하려는 그런 심리적 경향을 지각적 방어라고 하고, 지각적 경계는 이제 좀 지각적으로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경계 근무 쓰고 있다가 이제 자기한테 좀 중요성,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은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이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그런 지각적 메커니즘을 perceptual vigilance, 그 지각적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연구 있잖아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학생들은 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과거보다 식품 광고가 더 많아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이어트 하는 학생들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식품 광고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이제 자주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렇다는 거죠. 14번 보겠어요.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업은 고객의 욕구와 경쟁사 전략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사의 포지션을 파악하여 적응해 나가야 한다. 그렇죠. 뭐 한번 정해지면 그걸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경쟁사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보고 좀 바꿔야 되겠죠. 적응해야 되겠고, 회사가 보유한 자원별로 표적 시장 전략이 달라진다. 그렇죠. 자원이 많다고 하면 표적 시장을 큰 거를 뭐 공략하고, 아니면 이제 전체 시장을 공략하되 막 여러 가지 마케팅 믹스를 쓸 수 있지만, 자원이 한정돼 있으면 뭐 이렇게 그 컨센트레이티드 마케팅 이런 걸 써야 되겠죠. 제품 포지션은 경쟁 제품들과 비교하여 어떤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지각, 인상, 느낌 등의 조합이다. 그렇죠. 라인 확장, 뭐 답은 굉장히 쉬워요. 라인 확장은 현재 브랜드명을 다른 제품 범주의 신제품에 확장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카테고리 익스텐션이고, 우리가 이제 라인 익스텐션은 현재의 브랜드명을 이제 동일한 범주 내에다 확장하는 거죠. 5번 마케팅은 차별화 요소를 찾기 위해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다양한 경험을 최대한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소비자의 브랜드 인식과 관련된 다차원 척도법에 관한, 이게 MDS,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 그 다차원 척도법이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업은 다차원 척도법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유사성을 기반으로 브랜드 간 거리를 산출하며 이를 통해 평가 브랜드들의 절대적 위치를 알 수 있다. 사실 이런 약간 절대적 뭐 이런 약간 이분법적인 뭐 이런 단어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이게 여기 그 MDS에다가 우리가 이제 점 찍을 때 그 위치는 이제 상대적인 거죠. 뭐 그러니까 이 MDS라는 게 브랜드 간 차이가 많다고 하면 이제 멀리 있는 데다가 점을 찍어주고, 멀리다 찍고, 비슷하다 하면 이제 가까운 데 점 찍기 때문에 그 점 찍힌 위치는 절대적 위치라기보다는 이제 상대적 위치인 거죠. 그래서 이제 1번이 틀린 거고요. 기업은 다차원 척도법을 활용하여 자사 브랜드의 포지션과 평가 브랜드들 간의 경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브랜드 근처에 뭐 점이 여러 개 있다고 하면 이제 굉장히 좀 치열한 거고, 뭐 점이 잘 없다고 하면 이제 안 치열하고 그런 거죠.
다차원상에서 평가한 속성들을 2차원이나 3차원 같은 저차원의 공간상의 점이나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보통 이제 2차원을 많이 쓰죠. 3차원은 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스트레스 값은 소비자의 인식과 지각도상의 자극점들 간의 불일치 정도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실제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거하고 이제 그 MDS 돌렸을 때 점 찍어주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그 차이 값을 이제 스트레스 값이라고 합니다. 다차원 척도법은 기업이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 시에 사용하는 평가 차원의 수와 속성의 종류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보겠어요. 이건 좀 쉽죠. 어떤 제품을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이후 그 상품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부품을 등을 비교적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가격 관리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당연히 1번이죠. Captive Product Pricing 1번이죠. 시장 침투 가격은 처음에 이제 신제품 출시 초기에 제품 가격을 싸게 했다가 점점 이제 좀 비싸게 하는 걸 시장 침투 가격이고, 경험 곡선 효과는 이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경험 곡선 가격은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단위당 생산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예상을 해서 미리 좀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는 이런 걸 이제 경험 곡선 효과라고 하는 거죠. 스키밍 가격은 시장 침투 가격에 반대로 이제 높게 했다가 점점 낮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지각된 가치 기준법은 이제 보통은 뭐 회사에서 가격할 때 원가 기준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각된 가치 기준법은 이제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이 제품에는 이 정도는 낼 용의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지각된 가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거를 지각된 가치 가격이라고 합니다. 17번 단순 지수 평월법을 활용한 수요 예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기 예측치는 정기 예측치에 전기 예측 오차의 일정 부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건 맞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1번은 그 단순 지수 평월법 공식을 보시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평월상수 값, 이게 알파죠. 알파 값을 크게 하면 최근의 수요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게 하면 평월 효과가 커진다. 그렇죠. 알파 값이 커지면 이제 그 전기의 예측 오차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수요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어쨌든 이제 알파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평월 효과는 증가하니까 2번도 맞죠. 평월 상수의 값을 작게 하면 전기 실제치에 부여되는 가중치는 작아진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수평월법을 좀 일반화시켜서 길게 무한급수로 이렇게 써보면 과거 자료로 갈수록 이제 1마이너스 알파가 계속 곱해지기 때문에 알파가 커지면 이제 1마이너스 알파는 작아지기 때문에 전기 실제치에 부여되는 가중치는 작아진다. 맞죠. 4번 과거 수요의 변동이 크고 평월 상수값이 1인 경우 단기 예측치는 정기 예측치와 같아. 아니죠. 우리가 공식을 보시면 어쨌든 그 평월 상수값이 만약에 이제 0이면 이제 그 단기 예측치는 전기 예측치하고 같아지지만, 이게 이제 평월 상수값이 1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 다음 기의 예측치는 그 전기의 그 실제치하고 같아집니다. 또 뭐 공식에다 이제 알파 0, 알파 1을 넣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4번이 틀린 거고요. 과거 실제치에 대한 가중치는 현재로부터 멀어질수록 지수적으로 하락한다. 그렇죠. 어쨌든 뭐 알파는 이제 1에서 0 사이 값을 갖고, 뭐 그러니까 이제 1만에서 알파 값도 1에서 0 사이 0에서 1 사이 값을 갖는데, 그걸 이제 계속 곱해주니까 이제 점점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수적으로 하락한다고 해서 지수평월법이라고 하는 거죠. 18번 보죠. 설비 배치 유형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정별 배치는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의 효율성이 제품별 배치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 원가의 효율성이 높은 거는 뭐 제품별 배치죠. 그 다음에 제품별 배치는 생산 제품의 다양성과 제품 설계 변경에 대한 유연성이 공정별 배치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 생산 제품의 다양성, 뭐 설계 변경 이런 거 유연성이 높은 건 뭐 공정별 배치죠. 그래서 틀렸고, 제품별 배치는 설비의 활용률이 공정별 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아니죠. 이게 설비의 활용률이 높은 거는 그건 이제 제품별 배치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높죠. 왜냐하면 제품별 배치는 이제 그
소품종 대량 생산을 위한 배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제품을 만드는 설비들을 이제 한 줄로 쭉 세워놓고 그렇게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활용률이 높죠. 제품별 배치는 경로 설정과 작업 일정 계획이 공정별 배치에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왜냐하면 이제 한 줄로 이렇게 그 기계를 세워놓고 대량 생산하려고 쭉 움직이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이제 뭐 작업 일정 계획이라든가 뭐 경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굉장히 단순하죠. 반면에 이제 공정별 배치는 경로도 뭐 종류를 여러 제품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양하죠. 공정별 배치는 설비의 고장에 따른 손실이 제품별 배치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상대적으로 작죠. 왜냐하면 공정별 배치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만들기 때문에 어떤 설비 자체도 싸고 설비가 고장이 나면 그거 만드는 제품은 뭐 오늘 안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관리도를 활용한 공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관리도의 관리 한계선 폭이 넓을수록 공정에 발생한 이상 변동을 탐지하지 못할 가능성은 커진다. 그렇죠. 어쨌든 폭이 넓으면 폭이 좁으면 뭐 조금만 변동이 있어도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상 변동이 탐지가 되지만 폭이 넓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이상 변동이 탐지가 잘 안 되죠. 관리도는 공정에 발생한 이상 변동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아주고 공정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일단 관리도는 이제 이상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주는 거지, 그게 뭐 원인은 뭐고 해결 방안은 뭐고 이런 거는 이제 찾아주질 못하죠. 원인을 찾는 거는 뭐 피시본 다이어그램 이런 걸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도에서 안정상태의 공정이라고 해서 이제 공정 능력이 높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공정 능력은 이제 설계 규격하고 비교하는 건데, 관리도는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이제 뭐 샘플을 20개를 뽑아서 그 20개의 평균 값이 관리 상한하고 하한 사이에 있는지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변동이 커도 평균은 뭐 그 관리 상한선하고 하한선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공정의 안정 상태라고 해서 공정 능력이 높고 그런 거는 반드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린 거고요. 관리도를 계량형과 계수형으로 구분할 때 X바 그리고 X바 다시 R 관리도는 계량형 관리도, 그렇죠. P 관리도는 그건 계수형 관리도, 그렇죠. 우리가 그 X바 관리도 그리고 이제 R 관리도, 그다음에 이제 그 평균과 분산을 같이 하는 이제 X바 다시 R 관리도, 이건 계량형 관리도고요. P 관리도하고 C 관리도는 이제 계수형 관리도이죠. 3시그마 관리도를 사용하면 관리 상하한선 사이의 폭은 표준 편차 6배가 된다. 그렇죠. 이제 3시그마니까 이제 상한선도 3시그마, 하한선도 이제 3시그마이기 때문에 이제 위로 3, 아래로 3 하니까 이제 차이, 그 폭은 6배가 되는 거죠. 우연 변동에 의해서도 타점이 관리 한계선을 벗어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죠. 보통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3시그마 관리도를 쓰는데, 그러면 이제 한 99점 몇 %는 이제 다 관리 한계 내에 포함이 되지만, 뭐 작은 비율로 이제 벗어날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20번 A 제품의 수요는 일간 평균이 3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신규 주문에 대한 리드타임은 2일이며 확정적이다. 리드타임은 이제 확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 주문량 Q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할 때 Z가 어쨌든 뭐 0.1의 확률은 Z값이 1.28이고 Z값이 1.65면 이제 0.05가 되네요. 네. 서비스 수준 50%, 서비스 수준 50%라는 것은 이제 뭐 수요가 발생을 해도 반 정도만 이제 커버되면 돼. 뭐 모든 수요가 아니라 한 반 정도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제 하루 평균이 그 일간 평균이 6개고요. 리드 타임이 이제 이틀이니까 어쨌든 이제 재주문점은 3 곱하기 2 해서 6개에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안전재고를 깔아야 되는데, 이게 서비스 수준 50%면 Z값이 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재고량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그 해설에 보시다시피 안전재고량은 0이 되고요. 그냥 재주문점 그냥 6개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의의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는 재주문점이 8.33이라면 안전재고량은 2.33이다. 이건 뭐 쉽죠. 왜냐하면 이제 그 수요의 평균이 6이기 때문에
8.33에서 6 빼면 이제 2.33인데 2.33이 뭐가 되는 거죠? 2.33이 이제 안전재고량이 되는 거죠. 서비스 수준 90%를 충족하는 재주문점이 8.56이라면 리드 타임 동안 수요의 표준 편차는 2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서비스 수준 90%면 아까 이제 수요 표준 편차 배수 값을 이제 1.28을 써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수요의 평균이 3 곱하기 2에서 6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전재고가 2.56이라는 얘기인데 2.56을 1.28로 나누면 이제 그 시그마 값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의 표준 편차는 2다 맞죠. 수요의 표준 편차가 커질 경우 안전재고량과 재주문점 모두 증가할 것이다. 그렇죠. 수요의 표준 편차가 뭐 커지면 시그마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전재고량도 많아지고, 수요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수요가 이제 편차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뭐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재고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럼 안전재고 많아지니까 뭐 당연히 재주문점도 높아지겠죠. 4번도 정답이고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수준 95%를 충족하는 재주문점이 7.65라면 서비스 수준 95%에 대한 재주문점은 8.56이다. 일단 이제 서비스 수준 95% 충족하는 재주문점이 7.65라는 얘기는 이제 6 더하기 1.65인데, 그러면 이제 시그마 값이 1이에요. 시그마가 이제 1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1.28에다가 이제 2를 곱하면 7.28이 되는 거죠. 8.56이 아니라 7.28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번에는 5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21번. B기업의 조립 라인은 5개의 과업으로 구성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과업의 수행 시간과 과업 간의 선후 관계는 아래 표와 같아. 주기 시간을 1분으로 하는 라인 밸런싱을 수행한다고 할 때 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업이 A, B, C, D, E 5개가 있고요. 과업 수행 시간은 뭐 제일 짧은 게 0.2부터 1.0까지 있어요. 직전 과업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와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뭐 제 기출 해설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의 그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1번 보시면 과업 B의 수행 시간으로 인해 과업 B가 이제 1분 제일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기 시간은 1분 미만으로 줄일 수 없으며 필요한 작업장 수는 최소 3개다. 우리가 이제 보통 주기 시간은 여기 작업들 중에서 가장 긴 거 하고 모든 작업을 다 더한 거 그 사이 값을 갖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1분 미만으로 비작업을 뭐 특별히 쪼갤 수 있지 않는 한 그냥 1분 미만으로 줄일 수는 없고, 필요한 작업장은 일단 3개입니다. 그건 이제 이론적 최소치를 구하면 되는데, 이론적 최소치는 그 사이클 타임 1분을 뭘로 나눕니까? 모든 작업의 합계 시간이 2.7로 나누면 되니까 어쨌든 최소 작업장은 이제 2.7개니까 뭐 올림을 하면 3개가 되겠죠. 그래서 1번 정답이고 1번은 맞고, 과업 간의 선후 관계로 인해 과업 A와 D는 같은 작업장에 할당될 수 없다. A와 D를 이제 할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뭐 A와 D를 이렇게 사실 해도 되지만 중간에 이제 C가 껴있기 때문에 3개를 다 A, C, D를 합치면 이제 1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작업장에 할당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렸고요. 라인 밸런싱의 결과 전체 과업이 3개의 작업장의 순서대로 1번 작업장 AC, 그 다음에 이제 2번 작업장은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장 3은 D가 와 같이 할당되었다면 라인 효율은 90%. 라인 효율은 이제 NC분의 시그마 T이기 때문에 시그마 T는 2.7이고 작업장이 3개고 주기시간이 1분이니까 뭐 0.9, 90% 맞네요. 작업장 3개 주기시간 1분인 조립 라인의 총 유효시간은 그럼 NC-시그마 T니까 이제 0.3분 맞네요. 과업 B가 할당된 작업장이 병목 공정이 된다. 그렇죠. 이게 가장 길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22번 보겠어요. 생산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총괄 계획을 수립할 때 재고 유지 비용. 재고를 놔두면 이제 비용이 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고를 조금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 추종 전략을 쓰는 게 좋죠. 왜냐하면 수요 추종 전략은 이제 수요에 따라서 생산량을 아예 이제 변경시키는 건데, 이 생산 수준 평준화 전략은 이제 수요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제 그 재고가 많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는 맞고,
자재 소유의 MRP를 통해 하위 품목에 대한 조달 일정이 정해진 이후 완제품에 대한 주생산 계획을 수립한다. 이거 순서를 물어본 건데 이제 APP, MPS, MRP이기 때문에 이제 B는 틀린 거죠. 로트 크기는 총괄 계획의 주요 결과물 중에 하나다. 이게 로트 크기도 뭐 사실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주문을 하는 그런 이제 로트 크기는 MRP에서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제품에 대한 뭐 생산 로트 크기는 MPS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총괄 계획은 그런 로트 크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C는 틀린 거고요. 주생산 계획 MPS는 완제품의 생산 시점과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그 제품의 예상 재고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D 맞죠? 그래서 A와 D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3번 식시그마 가장 적절한 것은 하향식 프로젝트 활동보다는 품질 분임조나 제한 제도와 같은 자발적인 상향식 참여가 더 강조된다. 아니죠. 이건 뭐 좀 하향식 프로세스입니다. 예, DMAIC에서 이제 뭐 전사적으로 나서서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향식 프로세스는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품질 경영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혁신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조직의 수뇌부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게 하향식 프로세스입니다. 시그마 수준 6은 품질 특성의 표준 편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규격 상한선 사이의 폭이 표준 편차의 6배와 같아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아니죠. 시그마 수준 6이라는 것은 이제 한쪽까지 거리가 6이라는 거기 때문에 12가 되는 거죠. 양쪽까지 폭은 양 사이의 규격 상한과 하한 사이의 폭은 이제 표준 편차의 12배가 되는 거죠. 2번도 틀렸고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수의 핵심 품질 특성 CTQ를 선택하여 집중함으로써 집중적으로 개선하며 블랙벨트와 같은 전문 요원 양성한다. 3번이 맞죠. 품질 자료의 계량적 측정과 통계적 분석보다는 정성적 품질 목표의 설정과 구성원의 지속적 품질 개선이 더 강조된다. 반대죠. 정성적인 것보다는 이제 뭐 계량적이고 통계적 분석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죠. 품질 특성의 표준 편차가 감소하면 불량률과 시그마 수준 모두 감소한다. 불량률은 감소하고 이제 시그마 수준 좋은 거니까 이제 증가하는 거죠. 네. 그래서 5번도 틀리고 어쨌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생산 시스템 지표들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아래의 보기 각 보기마다 보기 내에서 언급된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과 생산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생산 능력은 단위 시간당 생산되는 실제 생산량을 나타낸다. 1번 수요와 리드타임의 변동성이 커지면 재고는 증가한다. 맞죠? 어쨌든 수요도 커지고 리드타임도 커지고 하면 이제 이건 재주문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재고는 증가하는 거죠. 네. 제가 좀 밑에다 해설은 좀 복잡하게 써놨지만 이건 뭐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생각하셔도 리드타임의 변동성 그 뭐 예를 들면 수요와 리드타임의 변동성 수요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수요의 이제 변동성 예를 들면 수요의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커지면 이제 뭐 안전 재고도 증가해서 결국은 이제 재고 증가하는 거죠. 준비 시간이 셋업이 길어지면 생산 능력 감소. 그렇죠. 하루에 8시간 이제 작업을 하는데 셋업을 오래 하게 되면 이제 생산에 들어간 시간은 줄기 때문에 생산 능력은 감소하고요. 주기 시간이 단축되면 생산 능력은 증가되죠. 주기 시간이라는 게 이제 생산 라인에서 한 단위 생산에 허용된 최대 시간인데 주기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제 예를 들면 뭐 2분이면 2분에 제품이 하나 나오는데 1분이면 1분에 한 개씩 나오니까 생산 능력은 증가하죠. 설비의 고장과 유지 보수로 인해 시간 지연이 길어지면 처리 시간은 커지고 생산 능력은 감소한다. 그렇죠? 설비 고장하고 뭐 유지 보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품이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이제 처리 시간이 길어지면 그러면 이제 생산 능력은 뭐 오히려 감소하는 거죠. 로트 크기를 크게 하면 생산 능력은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한다. 그러니까 로트 크기 이제 한 번에 생산 양이 많아지면 뭐 당연히 이제 생산이 쉬지 않고 계속 생산하니까 이제 생산 능력은 증가하고 뭐 재고도 증가하겠죠. 재고 감소하는 게 아니라 재고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 기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